안녕하세요. 선보기 특별대담 김용호입니다. (1948년 5월 10일) 정부 수립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들은 바로 역사에 기록된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장면입니다. 선거제도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도 70년이 넘었습니다. 보통 민주주의 꽃을 선거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은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지난 70년 동안 노력해온 셈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노력해온 그 선거라는 꽃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회에 걸쳐 진행될 텐데요. 1회는 선거제도의 변천사, 2회는 시대별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 3회는 사회 변화와 정당 정치와 선거, 4회 마지막은 선거운동의 변화상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변천사에 대해서 경희대 김민전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최근에 김 교수님께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되셔서 더 바빠지시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죠. 네, 김 교수님 보시기에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선거제도 역사에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한국 선거제도는 선거제도의 실험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선거제도가 권위주의 시절에 민주화 이전에는 주로 집권 여당의 집권을 강화시키고 그 의회 내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거제도가 바뀌어왔다라고 한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좀 더 비례성이 높고 좀 더 공정한 선거제도가 뭐냐 이것을 고민해 오면서 바꿔왔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수업 시간에 그동안 한국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좀 발표를 해봐라 라고 해서 발표를 했더니 많은 같은 그분들이 질문하는 게 왜 한국 선거제도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바뀌냐, 왜 국회의원의 임기가 들쭉날쭉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민주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로 민주화 이전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주로 집권당이 자신들이 질만 하면 선거제도를 바꿔서 이기는 방향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지 않냐. 왜 너가 그렇게 울려고 하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나 아마 지금 유학하는 유학생이 선거제도에서 발표한다면 아마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제도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국민이 직접 뽑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출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주권의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 점에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 선출 방식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떤 변화라고 지금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느냐 아니면 국회에서 뽑느냐, 국회에서 뽑는 것을 간선제라고 하고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을 직선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도 사실 참 많이 바뀌어왔습니다. 시작은 간선제로 했지만 제1공화국 당시만 해도 간선제에서 시작해서 직선제로 갔다가 2공화국 때 간선제로 갔고요. 3공화국도 직선제로 갔지만 또다시 4공화국은 간선제로 갔었고요. 5공화국도
간선제였고,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치하에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민주화 이후 30년은 계속해서 직선제로 바뀌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왜 간선과 직선이 계속해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민주화 이전에는 결국 간선제로 했을 때와 직선제로 했을 때 어느 것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좀 더 유리하겠는가, 그것을 고민해서 바뀌어왔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뜻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되었죠. 그런데 당선 4년 만에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하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직선제로의 변화, 특별한 이유나 배경이 있었습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권력자가 좀 더 쉽게 당선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고민한 결과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1공화국 당시의 국회의원들 개인의 힘이 지금 국회의원들보다 더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1공화국 당시만 해도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특히 제1대,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때 자유당이라고 하는 여당이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 또 국회의원의 절반 정도가 무소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어떻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1공화국이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제1대 대선에서 이승만 대통령 당시의 후보는 물론 초대 국회의장이기도 하셨지요. 독립운동을 했던 배경, 또 임시 정부에서의 대통령직을 했던 배경,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그 지지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 국회에서 지지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임기가 첫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의 국회의 상황은 이제 좀 다른 분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가운데 국회 내에서 특히 3분의 2의 지지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국민들의 지지는 여전히 높았던 것이 사실이고, 특히 국민들의 경우 그 당시만 해도 물론 국민의 의식이 높은 분들도 있었지만 또 아닌 분들이 대다수였고, 특히 우리가 짝대기 선거라고 하는 게 지금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기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보에 대한 기호가. 그 기호가 있는 이유가 그 당시만 해도 그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그 국민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성명을, 후보의 이름을 읽을 수 없어서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짝대기 세 개, 이것을 보고 짝대기 하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결국 직선제로 바꿨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선거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네, 좋은 평가, 나쁜 평가 저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07 과사입니다 이런 얘기들 흔히 하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07 과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당시만 해도 민주주의를 경험했던 정치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교사의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 어디 가기 전과 가기 후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초대 대통령 당시만 해도 그의 정당성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또다시 또 삼선 개헌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전통이 남겨져 버렸습니다. 장기 집권을 내서는 선거제도를 마음대로 바뀌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전통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길 3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소위 한국 정치에 있어서 처음 여당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 여당은 이제 대통령을 무조건 서포트하는 역할만 하는 소위 대통령의 거수기가 되는 그런 전범을 남겨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이승만 정치가 남긴 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 후에 이제 박정희와 군부 세력이 5.16을 하고 난 뒤에 집권하기 쉬운 간선제 대신에 직선제를 선택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죠? 네.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5.16 쿠데타를 얘기할 때 쿠데타 자체는 나쁜 것이지만 올 것이 왔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회적으로 혼란했고 뭔가 좀 더 질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민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 올 것이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소위 군부 세력이 뭔가 대한민국의 질서와 근대화를 가져올 것 같은 그런 공약들을 했고 이것이 민심에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국회는 어찌됐든 간에 과거의 세력이 물론 군부들이 들어오면서 과거의 정치인들을 대거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왠지 과거 세력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아마 우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어쨌든 이게 군부 독재라고 하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덧붙이자면은 간선제 대신 직선제를 채택한 배경에는 미국의 영향 그리고 4.19의 영향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의 뭐 절반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라는 압력을 뿌리치기가 어려웠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또 4.19의 민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5.16 세력들도 정치적인 수사를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민주적인 간선제 방식을 바로 채택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네요. 그 직선제의 경우에도 민주화 이전하고 민주화 이후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화 이전과 민주화 이후의 직선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민주화 이전에 대통령 선거 제도 자체가 다르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차피 최다 득표제라고 하는 면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후보이든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이다. 이런 최다 득표제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다만 다른 점이다라고 한다면 1공화국 당시에는 부통령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지금은 3공화국 때 도입된 총리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1공화국 당시와 지금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지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 간선 제도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방식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네. 사실 지금 뭐 간선제만 해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제1공화국의 초기에 도입했던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은 그것 자체로 비민주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의회에서 뽑는 나라들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 이후의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주체 대의원 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은 그 대의원이 누구를 뽑을 건지 국민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대의원을 선출했고 그 대의원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체육관 선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이 대의원을 뽑고 대의원이 다시 대통령을 뽑는 그 상황에서 이 연결선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반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제는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각 후보가 선거인단을
각 주에 있는 선거인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그 후보에 대한 국민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선거인단의 투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원 의원 숫자 플러스 하원 의원 숫자인데요. 상원 의원 2명의 하원이 10명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이 12명을 어느 후보가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주에서 예를 들어서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 중에서 누가 이겼느냐. 공화당 후보가 이겼다라고 하면 이 12표를 다 공화당 후보가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선거인단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그 주의 뜻이 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비민주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거기에 반해서 국민들은 과연 내가 뽑은 대의원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전체 국민을 어느 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겠지만 2,900명 혹은 5,000명의 대의원을 여당 후보를 찍도록 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도 비민주적이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선거제도의 변화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한번 평가해 주시죠. 네, 선거 제도는 사실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거가 87년 대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87년 대선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시다시피 1등은 노태우 후보, 2등은 YS, 3등은 DJ 이렇게 순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에 많은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학생들이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DJ와 YS의 집 앞에서 삭발을 하기도 하고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양 후보는 결국 단일화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거 결과는 결국 보니까 1등이 노태우 후보고 2등은 YS고 3등은 DJ여서 그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친다라고 얘기했던 많은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의 얘기가 결국 옳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선거제도가 프랑스 선거제도와 같은 결선 투표제였다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아마 1등과 2등이 결국 결선 투표에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노태우와 YS 두 후보가 올라갔을 때 DJ 표가 어디로 갔을 것이냐. 결국 같은 민주화 진영인 YS로 가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87년 대선에서 우리가 최다 득표제가 아니라 적어도 50% 초과하는 그런 그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통령은 YS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노태우의 시대는 갔다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도 뭐 직선제와 그리고 간선제일 때의 결과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죠. 72년 대선에서 예를 들어서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였다라고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분명히 당선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 박정희 본인도 한국 민주주의도 덜 불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대통령 선거제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임기입니다. 임기 조항도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왔죠? 네,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될 그 당시만 해도 4년이 임기였지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그 유신 시절에는 6년까지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 5공화국 때는 국민들이 연임에 대한 염증이 워낙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신군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임제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내민 것이 7년 그 대신 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반해서 87년 대선 이후에는 5년 단임제로 2년 동안 임기가 2년 줄어드는 셈이죠. 5공화국에 비해서 이렇게 임기도 그 시대의 정치 상황과 마찬가지로 변화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개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조항 중에 하나가 임기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제를 계속 간다라고 하면 4년으로 임기를 줄이되
다시 한번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4년 중임제로 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요.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기본 틀이 유지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대선 제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뭐 선거제도에서 지금 국회 대선 제도 자체가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좀 더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7년 민주화 이후에 모든 선거가 결국은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단일화 과정이 과연 얼마나 민주적이냐, 얼마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었느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일화라고 하는 게 정치인들끼리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단일화하는 방법이 결국은 결선 투표제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선 투표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한국 국민들이 다당제를 선호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다당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대통령 선거가 최다 득표제이기 때문에 작은 정당은 결국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결선 투표제로 좀 가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선 투표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는 또한 별도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제도뿐만 아니라 지난 7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변화무쌍했습니다. 제도의 기본 골격이 4차례나 바뀌었는데요. 5.16 이후에 지역구 국회의원 직접 선거 외에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간접 선거 방식으로 뽑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이죠? 네. 사실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3공화국 당시에 좀 더 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력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한편에서는 미국에서의 압력도 있었고 4.19 이후의 민심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이런 가운데에서 대통령 선거도 직선제가 도입이 되었던 것이고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에 있어서 최다 득표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세력은 불안했어요.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예양을 갖추되 실질적으로 원내에서 일당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고요. 그것이 바로 전국구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당은 전국구 의석의 절반을 무조건 가져간다. 라고 해서 절반을 가져감으로써 일당이 원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그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세기의 선거제도는 최다 득표제, 20세기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 21세기의 선거제도는 양자를 혼합한 혼합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3공화국 때 도입한 것은 나쁜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21세기적인 선거제도를 골간을 마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례대표제는 두 제도 간에 상충될 수도 있고 보완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최다 득표제를 국민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뽑아서 누가 당선되는지 내가 직접 영향을 주겠다. 이게 분명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최다 득표제를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최다 득표제의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사표가 많다. 예를 들어서 한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후보가 당선되면서 50%를 받아서 당선되었다라고 하면 나머지 50%는 다 사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모으면 거대 양당에게만 유리하고 작은 정당은 손해를 본다라고 해서 비례성이 매우 낮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특히 한국적인 지역 감정과 이게 연관이 되면 지역 구도가 강화된다. 우리가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에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얻은 득표는 5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석은 18석 가운데 16석을 다 가져갔어요. 실제 국민들은 그렇게 지역 구도적으로 투표하지 않는 것일 수 있는데
선거 제도가 이것을 강화시켜가지고 지역 구도를 아주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비례대표 제도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비례대표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민주적으로 정당 투표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나타나는 병폐를 많이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숫자가 너무 작다. 국회의원들이 매번 선거제도, 선거 치르기 직전에 뭐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자꾸 빼가지고 없어지는 지역구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례대표의 숫자가 너무 작아서 지역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병폐를 많이 막아주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죠. 네. 민주화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결정적으로 정치적인 변동을 가져온 경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대표적인 게 저는 8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12대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이고요. 야당의 득표가 높아지면 결국 선거제도가 바뀝니다. 8대 선거에서 야당이 거의 그 득표율을 다 합치면은 여당을 능가할 정도로 야당이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최다 득표제는 도무지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한 선거구에서 2명의 의원을 뽑는 우리 말로는 중선거구제라고 일반적으로 그 언론에서는 얘기하고요. 학문적으로는 2인 선거구,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 단기 비이양식. 유권자는 하나만 찍되 단기. 그다음에 후보 간의 표를 이양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이양식인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때 이 8대 선거, 9대 선거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고 여권은 환호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선거 결과가 좋았습니다. 결과는 농촌에서는 1등과 2등을 모두가 여당이 하고 도시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동반 당선되고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촌야도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당은 주로 도시에서 여당은 주로 농촌에서 네, 당선되고 야당은 주로 도시에서 당선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유권자가 또 적응합니다. 그래서 10대 선거에서는 또다시 야당 제1당이 여당의 숫자에 거의 버금가게 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결국은 또 한 번 선거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냥 대통령이 다 임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유정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정회가 도입되었고 유신 시대에는 이제는 야권이 아무리 선전을 해도 이미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과반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민주화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혼합선거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었지만 과거의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국구 비례대표제도, 과거의 간선제도에서 2004년부터는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정치권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88년 선거가 치러질 때는 다시 3공화국 초반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플러스 전국구로 바뀌었고 이 전국구의 경우에는 일당에게 과반을 주는 형식으로 비례대표의 절반을 주는 형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러자 이제 그것이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92년에는 그러면 의석수에 비례해서 비례대표를 분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또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96년에는 다시 각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을 가지고 또다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또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라고 하면 거대 정당은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 때문에 당선이 안 되어도 기본 득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작은 정당들은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 많은 득표율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지역구 후보들이 받은 표가 왜 비례대표 후보가 받은 표와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면서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최초로 민주노동당이 제3당으로 원내 진입하게 되었던 것도 이 정당 투표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화 이후에 선거 구간 인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인구 격차가 5대 1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3대 1로 되었다가 또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는 2대 1까지 인구 격차를 줄였습니다. 한편에 있어서 선거제도 자체의 변화를 통해서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 편차를 조작함으로써 권위주의 시절에 여당은 상당히 유리하게 자신에게 선거 결과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반해서 민주화 이후에는 선거제도도 보다 공정하게 바뀌어갔지만 이렇게 선거구 획정도 보다 공정하게 바뀌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도 1대1 완전히 1인 1표, 1표 1가치의 정신이 다 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2대 1까지는 이제 변화해봤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어떤 선거제도도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경우에 꼭 고쳐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제가 도입된 것은 뭐 나쁜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는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비례대표 부분이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비례성의 문제, 사표의 문제, 또 지역구도와 연관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특히 비례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폐쇄형이기 때문에 정당이 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은 정당에게 투표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순위를 잘 받아야 당선이 되는데 그럼 누가 순위를 잘 받느냐? 아무래도 정당 지도부가 이뻐해야지 순위를 잘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의원들은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 아니면 정당 지도부의 눈치를 더 볼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국민들이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비례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저는 개방형으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의 숫자는 늘려서 지역구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다만 비례대표의 명분에 있는 순위는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인 3표제로 가야 된다. 한 표는 지역구, 한 표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제. 그래서 어느 정당에 찍을 것이냐. 또 한 표는 그러면 그 정당 내에서 어느 후보에게 찍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3표제로 간다라고 하면 비례대표의 숫자를 좀 늘려도 국민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좋은 점은 있습니다.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소수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한 몇 프로 정도만 소수자 시트를 만들면 그 문제도 저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역구에서 이미 뭐 7표 이렇게까지 행사해 보셨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마지막 주제로 지방선거 제도에 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됩니다. 이승만과 장면 정부 시기 동안 6차례나 시행된 지방선거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후 1991년 다시 실시되기까지 지방선거는 30년간 중단됩니다. 민주화 이전 지방선거 제도는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직선제 여부는 지속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죠?
네, 지금 뭐 처음에 그 52년에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장을 뽑는 간선제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직선제가 도입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사실 민주화의 역사와 지방자치의 역사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권위주의가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는 뭐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민주화 이후에 또다시 지방자치가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요. 부활하고 나서의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할 것이냐 간선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그렇게 크게 어젠다가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지방의회에 있어서 정당 공천제를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도입하지 않을 것이냐 실제로 정당 공천제를 폐지했다가 또다시 도입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방자치에 있어서 그 정당 공천제를 도입하게 되면 지나치게 정당이 지방을 장악함으로써 결국 중앙정치와 지방정치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가 결국은 중앙정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당 공천을 폐지하자라고 해서 한때 폐지되기도 했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지적한다면 지방자치라고 한다면 그 지방단체의 단체라는 표현도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지방정부의 정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프랙탈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게 중앙정부와 똑같은 형태로 전국이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소위 분리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유권자가 따로 뽑는 그런 형태로 지금 대통령제와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본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 내각제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하신 간선제가 되겠죠. 의회에서 단체장을 뽑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특히 작은 지방자치단체이면 자치단체일수록 의회제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맞는 정치 구조가 뭐냐 이거 자체도 지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민주화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지방선거 제도에서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가장 대표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그 2006년에 광역의회와 지방의회에 있어서 중선거구제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도 괄목할 만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시민의 개념이 더 강화되면서 결국 우리가 거주하는 분들은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외국인에 대한 거주자 투표를 허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또 대통령 선거 모두 이 사전투표제가 이제는 당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2014년에 사전투표제가 처음 도입됐을 만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또 투표율에 있어서도 다른 지방선거보다 2016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선거 제도에 있어서도 꼭 고쳐야 할 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개헌에 지방 정부의 권한을 좀 더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통해서 전국에서 조금 더 다양한 실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국이 획일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발적인 실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정당 투표제의 경우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방 정부의 행태나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는 유권자들이 그 지방에 맞게 좀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보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얘기하려고 하니까 힘든데요.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선거 제도만 봐도 민주화가 그만큼 더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70년간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 이전 불공정했던 선거제도 역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통해서 민주화 이후에는 공정한 선거제도로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가 결코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개선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미래를 지향하고 국민을 화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제도 개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후보자와 정당, 유권자와 시민단체들의 실천 의지라는 것이죠. 실천 의지 없는 제도 개선은 아무런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